저승사자의 말 망자와 나누는 마지막 대화의 내용. 인간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망자를 데리러 오면 마지막 대화를 나눈다고 믿었습니다. 사자는 망자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그들이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승사자의 모습과 역할,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상한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다양한 설화와 야담을 통해 알아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상한 저승사자의 모습과 그가 망자를 찾아오는 방식. 늦가을에 서리가 내리는 밤, 조선 중기 한양의 한 초가집 처마 밑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옵니다. 그림자는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추더니 마침내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상했던 전형적인 저승사자의 모습입니다. 저승사자는 주로 밤에 찾아온다고 하였지. 특히 해와 달이 교차하는 새벽녘에 많이 나타난다고 했다네. 경상도 산골 마을의 노인이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불빛이 깜박이는 방 안에서 아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저승사자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상상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쓴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관리들의 복장과 유사한 것으로 저승 역시 이승처럼 관료제로 운영된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흰 도포를 입고 붉은 얼굴을 한 사자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승사자가 항상 2명 이상 함께 다닌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선임 사자와 후임 사자가 짝을 이루어 선임이 명부의 명을 전달하고 후임이 망자를 데려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승사자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이라네. 진짜 결정은 염라대왕이 내리지. 사자는 그저 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지. 전라도의 한 무당이 제자에게 가르칩니다. 그녀의 말처럼 저승사자는 망자의 생명을 빼앗는 존재라기보다는 이미 수명이 다한 이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인도자로 여겨졌습니다. 저승사자가 망자를 찾아오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꿈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은 종종 꿈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후에 그것이 저승사자였다고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사흘 전 꿈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셨어. 그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더군. 충청도의 한 장터에서 중년 상인이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슷한 이야기를 각자 들었던 경험을 나눕니다. 또 다른 방식은 병상에 누운 사람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은 종종 방 구석이나 문가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볼 수 없지만 죽어가는 이는 저승사자를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자기 빈 방 한 구석을 가리키며 저기 누가 와 있다고 하셨지. 우리는 아무도 못 봤지만 아버님은 분명히 보셨나 봐.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 강원도 산촌의 한 여인이 이웃에게 말합니다. 저승사자가 보이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저승사자는 간혹 동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까마귀나 까치와 같은 새 또는 검은 개나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나 죽음을 예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이 집 주변에서 이상하게 울거나 행동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저승사자의 현신으로 여기고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서쪽 산자락에 사는 김 진산에는 대문 앞에 까마귀 3마리가 앉아 울더니 그날로 진사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 평안도의 한 향리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저승사자의 신비로운 출현 방식에 대해 한층 더 경외심을 느낍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저승사자의 출현은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러운 생의 마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저승사자가 나타날 때가 되면 이승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마지막 대화를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은 망자의 인생과 저승에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승사자와 망자가 나누는 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저승사자가 망자를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조선시대 이야기에 따르면 저승사자와 망자 사이의 마지막 대화는 몇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흔한 대화의 주제는 망자의 생애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에게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행적을 스스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이는 염라대왕 앞에서의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이승에서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다네. 그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선행과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두 기록해 두었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직접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임무 중 하나라네. 함경도의 노승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스님의 말에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주요 주제는 미처 끝내지 못한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에게 이승에 남겨진 일들에 대해 물었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내 외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방에 혼자 계실 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 나중에 들으니 외할아버지께서 내게 사흘만 더 시간을 달라. 아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셨대. 그리고 정말로 사흘 후에 아들, 즉 우리 삼촌이 먼 길에서 돌아왔을 때 돌아가셨어. 경기도의 한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저승사자가 때로는 자비를 베풀어 망자에게 추가 시간을 준다는 믿음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저승에서의 삶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에게 앞으로 겪게 될 일들, 특히 염라대왕의 심판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자는 내게 저승길이 어떠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준다네. 염라대왕 앞에 설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미리 일러주는 것이지. 이는 망자가 당황하지 않고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라네. 전라도의 한 무당이 제자에게 가르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저승사자의 안내는 망자가 저승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남겨진 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망자는 종종 가족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고 저승사자는 이에 대한 위로와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내 처와 아이들은 어찌 되느냐고 물으셨다고 해. 그때 방 안에는 아버지 혼자뿐이었는데 누군가의 대답을 듣고 안심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하더군. 평안도의 한 선비가 회상합니다. 저승사자가 남겨진 가족의 운명에 대해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주제는 내세에서의 재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에게 이승에서 먼저 떠난 이들과의 재회를 약속하며 두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할머니께 당신의 남편과 먼저 간 아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네.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다고 하더군. 충청도의 노인이 이웃들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 약속은 죽음의 두려움을 줄이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에서 저승사자와 망자의 대화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종을 지키던 이들은 망자의 표정 변화나 중얼거림을 통해 그 대화의 내용을 짐작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홀로 누워 계시던 마지막 날 갑자기 미소 지으시며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때 우리 가족은 누구와 말씀하시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저승사자와의 대화였을 거야. 경상도의 한 여인이 회상합니다. 그녀의 이야기처럼 마지막 순간의 대화는 종종 망자가 저승으로의 여정을 받아들이는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승사자와 망자 사이의 마지막 대화는 인생의 정리와 새로운 여정에 대한 준비, 그리고 위로와 안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대화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의 전환점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자와 함께 떠나기 전 망자가 현세와 작별하는 과정. 저승사자의 방문을 받은 망자는 이승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으며 여러 의식과 행동을 통해 고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사자가 오면 먼저 3일의 유예를 청하는 것이 좋다네. 그 시간 동안 이승에서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지. 강원도 산골 마을의 노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의 말처럼 저승사자와의 첫 만남에서 시간을 더 요청하는 것은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경우 사자는 이를 허락했다고 전해집니다. 유예 시간을 받은 망자는 가장 먼저 가족들과의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오랜 불화나 갈등이 있었다면 이를 풀고 용서를 구하거나 베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저승에서의 심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사흘 전 갑자기 오랫동안 절교했던 동생을 찾으라고 하셨어. 삼촌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내가 먼저 잘못했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셨지. 그리고 이틀 뒤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으셨어. 충청도의 한 선비가 회상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이들은 종종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재산과 유언의 정리였습니다. 망자는 저승사자의 방문 후 자신의 소유물을 정리하고 분배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넘어 자신의 뜻을 후세에 남기는 행위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자식들을 불러 모으셨어. 각자에게 물려줄 것을 정확히 지정하시고 특히 대대로 내려온 가훈이 적힌 병풍은 항상 대청마루에 두라고 신신당부하셨지. 경상도의 한 노인이 손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문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고별의 일부였습니다. 고별의 시간에는 종교적 의식도 중요했습니다. 불교를 믿는 이들은 스님을 초청해 경전을 읽고 기도를 올렸으며 유교를 신봉하는 이들은 조상에게 고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무속 신앙을 가진 이들은 무당을 불러 저승길의 평안을 비는 굿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마을에 무당을 불러오셨어. 무당은 밤새 굿을 하며 할머니의 너지 저승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기원했지. 할머니는 그 굿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으셨다네. 전라도의 한 여인이 이웃들에게 들려줍니다. 종교적 의식은 망자에게 위안을 주고 남은 이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밥상이라 불리는 이 음식은 망자가 저승 여행에 필요한 기운을 얻게 해준다고 믿어졌습니다. 주로 깨끗한 흰 쌀밥과 맑은 국, 그리고 망자가 좋아하던 반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 평생 즐기셨던 쇠고기국과 더덕구이를 드시더니 이제 가도 좋겠다고 말씀하셨어. 마치 먼 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야. 평안도의 한 노인이 회상합니다. 식사를 통한 고별은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비일상적인 여정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고별의 시간에는 자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담은 이 마지막 말들은 종종 가문의 중요한 교훈으로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모든 자손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하늘이 보고 있다. 그 말씀은 우리 가문의 좌우명이 되었지. 함경도의 한 노인이 손자들에게 들려줍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망자의 정신적 유산으로 그의 존재가 이승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승사자를 만난 망자는 이승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새로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마침내 사자와 함께 저승으로의 길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승사자가 망자를 안내하는 저승길의 풍경과 겪게 되는 시련. 준비를 마친 망자는 저승사자의 인도로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여정이 어떠할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저승길은 멀고도 험하다네. 평생의 업보에 따라 어떤 이는 평탄한 길을 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밭길을 가게 되지. 전라도의 노승이 설법 중에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저승으로 가는 길은 망자의 생전 행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어졌습니다. 여정의 시작은 망자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사자가 망자의 혼을 이끌고 문턱을 넘어 집을 나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종이 가까운 이의 방에서는 문턱을 낮추거나 마당에 물을 뿌려 길을 깨끗이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할머니께서는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에 깨끗한 물을 뿌리셨어. 혼이 집을 떠날 때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지. 경기도의 중년 여성이 회상합니다. 이처럼 망자의 혼이 집을 쉽게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의식은 전국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집을 떠난 망자는 이제 사자와 함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관문이 있다고 믿어졌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삼도천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더 이상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여 망자의 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삼도천을 건널 때는 나그네에게 베푼 선행이 배가 되고 구걸하는 이를 외면한 죄는 무거운 쇠사슬이 된다네. 이승에서의 행적이 저승길의 난이도를 결정하지. 강원도의 노승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가르침처럼 저승길은 이승에서의 행동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의 장이었습니다. 망자는 저승사자와 함께 걸으며 여러 시험을 겪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해쳤던 동물들이 나타나 길을 막기도 하고 속였던 사람들이 복수를 하러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많이 한 이들에게는 생전에 도움을 준 이들의 영혼이 나타나 길을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거린과 과부를 도우셨지. 돌아가실 때 내 앞에 하얀 옷을 입은 무리가 길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셨어. 분명 할아버지가 도우셨던 분들의 영혼일 거야. 충청도의 한 선비가 이야기합니다. 선행의 결과가 저승길에서 나타난다는 믿음은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승길에서 가장 두려운 곳 중 하나는 도솔천문이었습니다. 이곳은 망자의 죄를 저울에 달아보는 관문으로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믿어졌습니다. 도솔천문에서는 염라대왕의 부하들이 망자의 선행과 악행을 정밀하게 저울질한다네. 악행이 더 무거우면 곧장 지옥행이지. 그러니 평소에 선행을 많이 쌓아야 한다네. 평안도의 한 무당이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평소에 선행을 쌓도록 독려하는 교훈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승길에서 망자를 지키는 것은 오직 저승사자 뿐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길 안내자이자 보호자로 망자가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승사자는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망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네. 그들의 임무는 망자를 안전하게 염라대왕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함경도의 노승이 말합니다. 저승사자를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닌 망자의 인도자이자 보호자로 보는 시각은 사자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었습니다. 저승길의 마지막 관문은 염라대왕의 재판정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망자는 사자와 작별하고 염라대왕 앞에 홀로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승길의 끝에 이르면 사자는 망자에게 이렇게 말한다네. 이제 당신은 스스로의 행적으로 심판받을 것이요. 나는 여기까지만 동행할 수 있소. 그리고 망자는 홀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지. 경상도의 노승이 설법 중에 말합니다. 저승사자와의 마지막 작별은 망자가 자신의 업보를 직접 마주하는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승으로의 여정은 망자에게 이승에서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망자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고 현세에서의 선행과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깨닫곤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온 저승사자 관련 실제 이야기와 유명한 전설. 조선시대에는 저승사자를 만났다가 돌아왔다는 환생담과 저승사자에 관한 다양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시장이나 마을 모임에서 자주 이야기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환생담 중 하나는 17세기 전라도의 김진사 이야기입니다. 김진사는 39세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모든 이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사흘 후 그는 놀랍게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집에서는 이미 장례 준비가 한창이었다네. 그런데 갑자기 관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난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했지. 충청도의 한 노인이 손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김진사는 깨어난 후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두 명의 저승사자가 그를 찾아와 염라대왕이 그를 부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검은 갓에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소. 처음에는 공포스러웠지만 그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소. 김아무개 염라대왕께서 당신을 만나고자 하니 따라오시오라고 말이요. 김진사의 말을 기록한 문서에는 그가 저승사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젊고 자식들이 어리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간청했지만 사자들은 이미 명령이 내려졌다며 그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저승길에 대한 묘사도 상세했습니다. 김진사는 어두운 길을 지나 큰 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강 건너편에는 거대한 관청과 같은 건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염라대왕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대왕은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승의 관리와 비슷했으나 훨씬 위엄이 있었소. 그분은 큰 책을 펼쳐 내 이름을 찾더니 혼란스러워 하셨소. 내가 김아무개가 맞느냐? 라고 물으시더군요. 김진사의 증언에 따르면 염라대왕은 기록을 확인한 후 사자들이 잘못된 사람을 데려왔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동명이인인 다른 김아무개를 데려와야 했는데 실수로 그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사자들을 크게 꾸짖으셨소. 그리고 내게 너는 아직 10년의 수명이 더 남았다.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소. 그러자 사자들이 나를 다시 이승으로 데려왔소. 김진사의 환생담은 저승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저승사자와의 대화, 그리고 기록의 오류로 인한 예상치 못한 반전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는 조선 중기 황해도의 문선비에 관한 것입니다. 문선비는 병으로 의식을 잃고 사흘 동안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깨어났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가던 중 우리는 한 노인을 만났소. 그 노인은 나의 죽은 스승이었는데 사자에게 이 사람은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많다고 말했소. 그러자 사자는 나를 돌려보내기로 했소. 문선비는 이 경험 이후 불교에 귀의하여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승사자가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조선 후기 평안도에서는 저승사자를 속인 유명한 전설도 전해집니다. 지혜로운 노인이 사자가 오자 내가 죽으려면 이 100그루의 나무가 모두 말라야 한다고 말하고는 매일 나무에 물을 주어 죽음을 지연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전설과 환생담은 저승사자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문화적 장치였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죽음이 단절이 아닌 또 다른 세계로의 전환이며 때로는 협상이나 선행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와 사후세계에 대한 조선시대 유학자, 불교 승려, 도사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쟁. 저승사자와 사후세계에 대한 민간신앙은 조선시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논의 주제였습니다. 유학자, 불교 승려, 도사들은 각자의 철학적, 종교적 관점에서 저승사자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 성리학자 이황은 저승사자에 대한 민간신앙을 미신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도덕적 교훈은 인정했습니다. 퇴계 선생께서는 귀신이나 저승사자의 실체는 증명할 수 없으나 선행을 권장하고 악행을 경계하는 그의 가르침은 백성들의 도덕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경상도의 한 유학자가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의 말처럼 성리학자들은 저승사자 이야기의 실체보다는 그 교훈적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실학자 정약용은 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저승사자 신앙이 백성들을 현실의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미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저승에 대한 두려움보다 현세에서의 정의로운 삶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지요. 그는 백성들이 미래의 심판보다 지금 눈앞의 선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전라도의 한 학자가 말합니다. 실학자들은 종종 저승사자 신앙의 현실 도피적 측면을 비판했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저승사자를 불교의 우주관 속에서 해석했습니다. 고승휴정 1520-1640 저승사자를 업보를 집행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서산대사께서는 저승사자는 인간의 업보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며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자비로운 인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강원도의 한 노승이 설법 중에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저승사자를 두려운 존재라기보다 업보의 법칙을 수행하는 중립적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도교 사상을 따르는 학자들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저승사자를 도교의 신선 체계에 편입시켜 인간이 수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도사 이천기께서는 정기신을 수련하여 신선의 경지에 오른 자는 저승사자의 부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천계를 오갈 수 있다고 하셨지요. 평안도의 한 도사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도교에서는 수련을 통해 죽음과 저승사자를 초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일부 학자들은 서양의 천주교 사상이 유입되면서 저승사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이익 1681-1763과 같은 학자들은 서양의 천사 개념과 저승사자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성호 선생께서는 서양의 천사와 우리의 저승사자는 모두 초자연적 존재로서 신의 뜻을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경기도의 한 학자가 말합니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개방적 지식 탐구 자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조선 후기 여성 유학자 임윤지당 1721-1793의 견해입니다. 그녀는 저승사자를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생명의 순환을 담당하는 우주적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윤지당 선생은 삶과 죽음은 햇빛과 그림자처럼 서로 따르는 것이니 저승사자는 그 자연스러운 순환을 돕는 존재라고 보셨습니다. 충청도의 여성학자가 말합니다. 이처럼 여성학자들은 종종 저승사자에 대해 더 포용적이고 자연주의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학자들은 저승사자에 대해 다양한 철학적, 종교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논쟁과 사유는 단순한 민간 신앙을 넘어 삶과 죽음, 윤리와 우주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구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지적 전통은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죽음관과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승사자의 말 망자와 나누는 마지막 대화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상한 죽음의 순간, 저승사자와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나누었을 마지막 대화의 내용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죽음관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망자를 위로하고 인도하는 존재로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인생을 돌아보고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전설과 야담 속 저승사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세계로의 전환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여정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음 영상 해학적 민화 속 저승사자 위험한 존재를 유머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승사자를 유머러스하게 그린 조선시대 민화와 이야기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려운 존재를 웃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저승사자 이야기나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함께 떠나는 여정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